국제 질서를 무시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릇된 외교 정책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갈등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을 상대로도 상식 밖의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가 통치하고 있는 그린란드를 두고서 트럼프 대통령은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위협을 서슴없이 하고 나서면서 덴마크 정부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 국가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최근 덴마크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북한보다 미국이 더 큰 위협이라는 결과마저 나온 것만 놓고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미국 동맹국들에게 얼마나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지를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일찍이 이 같은 상황을 재빨리 눈치채고 한국과 방위 협력을 추진해왔던 폴란드 정부의 남다른 행보가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서 엄청난 주목을 끌다는 것입니다. 바로 최근 있은 유럽연합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폴란드 총리가 그린란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한국과의 방위 협력을 강력하게 주창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외교 매체인 폴리티코는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강탈 시도와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과 손잡은 폴란드 정부의 대응이 유럽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최근 유럽 지도자들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으나 결국 회의의 중심 주제는 미국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촉발한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더해 유럽연합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관세 부과 위협에 나선 데 이어 심지어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를 놓고서도 군사력을 동원해 점령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유럽연합 정상들이 이를 우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서 이 매체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유럽연합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첫 번째 주제로 언급됐는데 이 자리에서 트럼프가 EU에 대한 관세 부과 위협을 실행에 옮길 경우 그에 대한 결과를 미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녀는 부당하거나 자의적으로 표적이 될 경우 유럽연합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이에 동의하며 완전히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이 관세 전쟁 및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미국 매체는 EU 지도자들이 그린란드 보호에 대한 의지도 함께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EU 지도자들이 트럼프의 그린란드 점령 주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사실 그린란드에는 이미 덴마크 정부의 승인하에 미군 기지가 오랫동안 주둔해 왔는데 트럼프의 그린란드 점령 시사는 덴마크와 나토 NATO 동맹국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은 덴마크 왕국의 영토 보전과 주권 그리고 국경의 불가침성은 모든 EU 회원국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선언했다. EU 정상들과 함께 오찬에 참석한 마르크 리터 NATO 사무총장은 트럼프의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NATO가 그린란드 방위를 담당하고 잠재적으로 그곳에 동맹군을 주둔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그린란드의 방위를 덴마크에게만 맡기기보다는 나토 군을 공식적으로 주둔시킴으로써 트럼프의 강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매체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차지하려는 이유는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미국의 영토 확장과 핵심 자원 확보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일 타당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미국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그린란드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는데 유럽연합과 국제사회가 이를 액면 그대로 믿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미국에 복속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자마자 당장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 주도가 아닌 나토 회원국 전체가 나설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그린란드 문제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단독으로 북극의 안보를 쥐락펴락하는 것을 나토 사무총장이 단호하게 반대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를 비롯해
핀란드와 스웨덴,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을 포함한 북극 지역 동맹국들이 협력을 통해 북극 지역 안보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 매체는 덴마크 총리도 여기에 화답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강탈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북극 지역을 나토의 공동방위 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함께 높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NATO와의 협력 강화를 촉구했는데 우리는 미국과 NATO에 매우 분명히 전달했다며 북극 지역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이 매체는 유럽연합이 트럼프의 그린란드 강탈 시도에 맞서 또 다른 획기적인 방안을 꺼내들고 나섰는데 그것은 바로 유럽연합의 방위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 스스로 방위력을 대폭적으로 증강해야만 러시아와 중국 같은 전통적인 위협 세력뿐만 아니라 동맹국이라고 여겼던 국가 지도자가 한순간에 유럽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매체는 이러한 정세를 반영하듯이 최근 진행된 유럽연합 비공식 회의에서 EU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고 이를 위해 조만간 재정 규칙을 조정하기로 했는데 특히 그중에서 독일 정부와 폴란드 정부가 가장 적극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와 폴란드를 비롯해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같은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EU의 재정 적자 및 부채 한도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놀랍게도 평소 재정 보수주의 입장을 고수해온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이에 동의하며 방위 투자 대폭 확대를 위해 차입을 통한 더 많은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놓고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국방비 지출을 위해 EU 회원국들이 공동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은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폴란드 투스크 총리는 숄츠 총리가 폴란드 그리스 공군 방어망 구축 제안 및 폴란드가 주도하는 동부 방어망 이스트 실드 구축을 통해 EU의 동부 전선을 방어하는 프로젝트를 놓고 EU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이 과정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국방비 지출과 무기 조달과 관련해 다소 엉뚱한 입장을 보였는데 이를 놓고 폴란드 총리가 매우 확고한 주장을 펼치고 나서면서 유럽연합 각국 정상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연합의 방위력을 증강하는 것을 놓고 한국제 방산무기를 도입하는 대신 유럽연합에서 생산하는 방산무기를 우선적으로 도입하자고 밝히자 폴란드 총리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유럽 정상회의 코스타 의장은 EU의 장기적인 국방정책 제안 작업을 진행 중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조언을 제공하고 재정 및 무기 생산과 같은 문제를 포함하여 EU 국방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식 회의를 소집했다. 트럼프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각국은 EU의 국방비 지출 규모와 그 자금의 출처 그리고 EU가 유럽산 무기 구매 바이 유러피언 정책을 채택하여 한국과 미국 같은 EU 외 국가에서 생산된 무기를 배제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예를 들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더 나아가 국방 기반을 구축하고 투자 규모를 확대하며 유럽산 무기 우선 구매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폴란드 투스크 총리는 무기 구매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의 나라인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며 군사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폴란드 총리가 이처럼 한국제 방산무기 도입에 적극적인 열의를 보이고 나선 것은 유럽의 그 어느 국가도 한국처럼 방산무기를 신속 정확하게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 2022년부터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만 하더라도 서방 진영이 우크라이나에 방산무기를 신속하게 지원하지 못한 탓에 현재 우크라이나 군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폴란드와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맞서 방산무기를 대거 도입하려고 했을 때에도 독일과 프랑스 기업들은 허송세월만 보내며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주문 즉시 3개월 안에 전투기와 자주포를 신속하게 인도해주면서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만큼 유럽제 방산무기 우선 도입을 주창한 프랑스 대통령 면전에서
강력한 반대 의사와 함께 한국제 방산무기의 우수성을 극찬한 폴란드 총리의 이 같은 대응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신속한 무장과 방위력 증강에 나서야 하는데 이를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을 폴란드 총리가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력도 제대로 증강하지 못하는 유럽연합을 만만히 보고 그린란드 강탈에 버금가는 여러 위협을 계속해서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럽제 방산무기 우선 구매라는 얼토당토 않는 조치를 실시하기보다 한국과 필사적으로 방위 협력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번 그린란드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았던 영국과 노르웨이 정부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이를 입증하듯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이후 처음으로 EU 대표단과 만찬을 가지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이러한 이유 역시도 영국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는 트럼프의 기상천외한 행동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기인했기 때문이라며 폴란드 총리가 한국제 방산무기를 중심으로 유럽연합 전체의 국방력 증강을 적극적으로 주창하고 나선 것은 일면 타당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미국 매체의 이 같은 보도는 한번 맺은 약속은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높은 품질의 방산 제품을 신속 정확하게 생산해왔던 우리 기업들의 빛나는 저력이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고 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인해 중국 기업들이 사면 초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바로 중동 지역에서도 K9 자주포와 K2 전차에 대한 인기 열풍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중국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 내쫓기듯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벨기에의 군사 매체인 아미 레커그니션은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비롯한 중동의 방산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중동 수출 버전인 KEM이 전차를 새롭게 선보이면서 중동의 방산 시장이 새롭게 재편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현대로템과 더불어 S&T 다이내믹스와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이 중동 방산 시장에서 KEM이 전차 및 기타 한국산 방산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인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2025년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IDEX에서 코리아 원팀이라는 이름으로 참가한 이들 기업이 국산 동력계 파워팩을 탑재한 K 전차의 성능을 강조하며 노후화된 기갑 전력을 교체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전차 도입 시장 규모가 약 18조 원 124억 2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만큼 세계 최고의 전차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벨기에 매체는 2025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IDEX에 참가한 S&T 다이내믹스와 자회사 S&T 모티브가 K 전차에 탑재되는 국산 동력계 파워팽을 비롯해 다목적 전술 차량용 120 박격포 시스템과 24면장 발칸포 원격 사격 시스템, 그리고 K6 중기관총 등을 전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자체 기술로 개발된 K 전차의 엔진과 변속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동력계 파워팩은 튀르키예의 알타이 올타이 전차에도 적용되어 하루 200km를 주행하는 실전 테스트를 거쳤다. 이후 2023년 초 S&T 다이내믹스와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튀르키예와 변속기 및 엔진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대한민국 육군은 K 전차 4차 양산분에 국산 변속기를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2025년 2월에 S&T 다이내믹스가 한국 육군에 국산 동력계를 탑재한 K 전차를 1,337억 원 9,286만 달러 규모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2026년부터 인도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K 전차의 국산 시스템 통합은 수출 제한을 완화하고 해외 고객에게 향상된 군수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이 매체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청 및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폴란드와 루마니아 그리고 중동을 중심으로 한국 방산 제품의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EME는 고온의 사막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냉각 및 역과 시스템이 강화되었다. 이 전차는 현대적인 주력 전차의 표준 배치를 유지하며 승무원은 3명으로 구성된다. KEME의 전투 중량은 약 60톤이고 길이 19m, 너비 36m, 높이 25m의 크기를 갖추고 있다. 동력원으로는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개발한 1500마력 디젤 엔진과 완전 자동 변속기를 사용한다. 최대 속도는 포장도로에서 시속 68km, 비포장도로에서 시속 50km에 달한다. 또한 이 매체는 중동용으로 개발된 KEME는 이남 서스펜션 시스템과 동적 궤도 장력 시스템도 갖추어 기동성을 향상시켰다고 극찬했는데요. 따라서 이 매체는 KEME의 한국산 동력계 파워팩을 통합함으로써 수출 제한을 해소하고 유지보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KEME의 엔진은 앞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이미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 프로그램에서 운용 능력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 현대로템은 KEME의 냉각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고온 환경에 최적화된 전차로 탈바꿈시켰다며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대규모 전차 도입 사업을 검토 중이며 KEME는 이 지역의 유력한 후보로 평가받고 있다. KEME의 주무장은 자동장전 시스템이 적용된 120-55 구경장 활강포로 프로그래머블 탄약을 포함한 40발의 포탄을 탑재할 수 있다. 부무장으로는 전차장 해치에 원격 조종이 가능한 12-7 기관총과 주포 옆에 7-62 동축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중동 국가를 위해 개발된 KEME 전차는 방어력 측면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데 차체와 포탑이 복합장갑으로 강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 APS과 드론 제밍 시스템도 함께 포함되었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KEME 전차에는 핵 및 생화학 MBC 방호 시스템과 자동 소화 장치를 비롯해 360도 전방위 상황 인식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격 통제 기능으로는 GPS-INS 항법 시스템과 헌터 킬러 기능, 그리고 자동 표적 탐지 및 추적 시스템이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산 KE 블랙팬서 전차는 수출 시장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변형 모델로 개량된 바 있다. 예를 들어 KEX는 한국형 능동방어 시스템 KAPS-2과 360 상황 인식 시스템, 드론 대응 기능이 추가된 원격 조종 무장 시스템이 적용되었다. KPL은 폴란드를 위한 모델로 복합 및 폭발 반응 장갑과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 그리고 대무인기 전자전 시스템이 추가되었다. KGF는 폴란드의 방위 능력을 단기간에 보강하기 위한 임시 전력으로 도입되었다. KN형은 노르웨이를 위해 설계된 모델로 트로피 능동방어 시스템과 개선된 장갑, 그리고 혹한 지역 운용을 위한 특수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미 그동안 혹한과 무더위라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K 전차는 잔고장 없이 강력한 성능을 과시해왔던 만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KEME 전차를 마다하고 다른 전차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리고 벨기에 매체의 이 같은 보도에 더해 한국의 명품 무기인 K9자주포 역시도 중국산 자주포를 주눅들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중동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며 홍콩 매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서면서 중국 정부를 당혹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홍콩의 유력 매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번 주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IDEX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자주포 시장을 놓고 정면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점차 중동 국가들의 분위기가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크게 당황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먼저 이 매체는 중국의 자주포 생산 기업인 노린코의 노아라이엔시오가 세계 최대의 무기 전시회 중 하나로 평가받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IDEX에서 SH-16A155 자주포를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매체는 SH-16가 공개된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 11월에 중국 주하이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 해외에서 전시되는 첫 번째 행사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체는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국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K9 썬더 자주포의 최신 버전을 선보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곳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 K9은 처음으로 독일제 대신 국산 엔진을 탑재한 모델로 등장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중국의 방산 기업이 한국의 아성을 넘기 위해 아부다비에서 SH-16A 자주포를 선보이고 나선 것은 그만큼 세계 각국에서 자주포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중동 지역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군과 비국가군 간의 분쟁에서 자주포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예멘 내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을 공격하기 위해 노린코의 PLG-45를 포함한 자주포를 운용했다. 이스라엘 또한 가자지구 전쟁 중 미국산 M109 자주포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자주포가 항공기나 미사일보다 비용 효율적인 무기로 활용되며 드론 공격을 방어하는 장거리 정밀 화력과 기동성을 제공하는 무기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 매체는 중국 기업 노린코이 2007년에 사우디와 쿠웨이트를 상대로 PLG-45 자주포를 수출한 경험을 앞세워 이번 전시회에 SH-16A 자주포를 야심차게 선보였지만 애석하게도 중동 국가들의 관심은 오로지 K9 자주포에 집중되고 있었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그동안 K9 자주포에는 독일제 엔진이 장착된 탓에 중동 지역으로 수출하는 데 많은 제약과 제한이 뒤따랐지만 최근에 엔진을 국산화함으로써 이제 유럽에 이어 중동 시장 또한 K9 자주포의 동무대가 될 것이 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중동 시장을 주요 수출 대상으로 삼아왔으며 중국의 초기 155 자주포 모델인 PLG-45는 알제리와 에티오피아 그리고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수출된 바 있다. 그러나 자주포 시장을 장악하려는 것은 중국만이 아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포 중 하나로 터키와 이집트를 포함한 11개국에서 1,800대 이상이 운용 중이며 글로벌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제프 성 홍보이사는 K9이 한국산 엔진을 탑재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졌으며 이는 자주포 판매를 더욱 가속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K9이 중동 전역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유럽산 모델보다 저렴한 가격과 더불어 다양한 지형과 기후에서의 적응력, 그리고 간편한 운용 방식에 더해 최고 수준의 화력과 기동성 등의 강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매체는 K9 자주포가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극한의 환경에서도 아무런 고장 없이 작전을 훌륭하게 수행해왔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사막기후가 특징인 이집트와 카타르뿐만 아니라 극한의 추위를 자랑하는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 최고의 작전 능력을 보여준 자주포는 K9 자주포가 유일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중국 기업이 중동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이번 전시회에 새로운 자주포를 야심차게 선보이고 나섰지만 결국 K9 자주포의 위상만 확인하고 빈손으로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매우 거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홍콩 매체의 이 같은 보도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에 매진해왔던 우리 기업의 빛나는 노력이 방위산업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해군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국 등 동맹국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한국 조선업계의 강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 WSJ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에 대해 집중 보도한 영상에서 특히 정조대왕함을 주목해서 정조대왕함 한 척의 건조 비용은 6억 달러 정도이다. 이것을 미국에서 건조하려면 10억 달러도 넘는다. 이 영상에서 한국은 해양 지배력이 커지고 있는 중국에 필적하는 조선 역량과 노하우,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 해군 함정 사업 협력론의 대상인 한국 조선업계의 장점을 집중적으로 소개했습니다. 특히 한국 조선업의 장점을 두고 미국이 꼭 모방해야 한다며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대 조선업체인 HD현대중공업의 경우 울산 본사에 설치한 10개의 드라이독에서 매년 40에서 50척의 군함과 상업용 선박 주문을 소화하는데 1만 4천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군함이나 상업용 선박 건조 현장에 배치합니다. 한 조선소에서 군함과 상선을 동시 건조할 수 있어
수요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은 생산 효율성 면에서 또 다른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효율성에 미국 언론은 크게 놀란 듯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조선소의 이 같은 유연성이 미국이나 유럽 조선업체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HD 현대가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주문에 대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이미 뉴질랜드, 필리핀, 페루 등 여러 국가의 해군 함정을 건조한 경험이 있는 데다 탄탄한 인력 기술력을 보유해 비용 효율성 면에서도 미국에 훨씬 앞선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WSJ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같은 사양의 함정을 미국에서 건조할 경우 한국보다 2배 이상 비용이 들고 건조 기간도 3분의 1 정도 더 길어진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조선업의 강점을 궁금해하고 분석하는 보도는 해군 뉴스 전문 매체 네이버 뉴즈에서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 뉴즈에서도 HD 현대중공업을 찾아 한국 조선업의 강점에 대해 알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드라이독 앞에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현대의 이 드라이독의 길이는 603m가 넘고 너비는 100m가 넘습니다. 또한 이 드라이독에서는 동시에 4개가 제조 조립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4척의 배가 건조되고 있습니다. LNG일까요? 맞습니다. LNG를 비롯해 다양한 선박들이 건조 중입니다. 매우 복잡한 선박이네요. 현재 울산 HD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몇 명 정도입니까? 6만 3천 명 정도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조선소 안에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배들이 건조되고 있는지를 감안하면 이 조선소는 거의 마을 안의 마을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조선소에서 해군 및 특수선이 건조되고 있는 부분, 특히 현대가 새로 인도할 구축함에 와 있습니다. 이 구축함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정조대왕함에는 최첨단 베이스라인 9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 시스템은 적의 미사일을 높은 자세에서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탑재한 레이더 소나 시스템은 전쟁 역량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 함정의 전형적인 임무와 탑재된 무기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정도대왕함의 무기 시스템은 다기능 실시간 통합 무기 시스템의 최상위 사례입니다. BMD, ASW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IT 전투 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되어 유기적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급 설계 규모로 가능했으며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도대왕함은 한국형 삼축 방어 체계의 핵심 자산입니다. 킬체인 및 KAMD를 포함합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 전략 방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조대왕함에 들어있는 첨단 무기 시스템을 미국 무기 시스템 및 센서와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어떻게 이를 달성할 수 있습니까? 네, 통합은 FMS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아주 복잡하고 진보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선박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선박의 다른 무기 시스템과 원활하게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합 시스템 팀을 운영해왔습니다. 패치 1의 첫 번째 선박을 건조하기 시작한 이래로 나침반 시스템 통합을 전문으로 계획 설치, 통합, 점검, 그리고 최종 납품에 이르기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페루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페루 해군을 위한 새로운 수상함 건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 이전을 포함한 프로젝트입니다. 그 수상함들은 현대가 제공하는 기술력을 통해 페루 시마 조선소에서 건조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취재를 위해 매우 독점적 접근을 허용해준 현대에 감사드립니다. 현대가 세계 1위 최고의 조선소라고 자랑했는데 오늘 이곳에 와보니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오늘 둘러본 조선소의 시설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해군 군사 전문 매체의 취재 내용을 보면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과 그 규모에 미국과 서방국들이 지금 얼마나 놀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중국 매체들은 한국이 합동화력함을 도입하면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라 주장했던 것입니다. 2년 전에 이미 중국 매체들은 한국 해군이 대우조선해양 엔지니어링 DSMU 합동화력함 개념을 채택했다. 한국은 80발의 대지 공격 미사일을 탑재해 인근 국가의 군사시설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합동화력함 3척을 확보할 계획이다. 2036년까지 4억 6,7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한국은 육군의 현무지대지 미사일, 공군의 타우루스 공대지 미사일이 특정 이웃 국가의 위협에 대항하는 킬체인을 형성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은 현행법상 군함을 외국에서 건조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미국은 HD현대 등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에서 직접 조선소를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실제로 한화그룹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해군은 한화그룹의 미국 조선업체 인수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필수인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울산을 방문한 카를로스 델토로 미국 해군 장관은 HD현대 인사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함정 유지보수 운영 사업도 한국 조선업이 주목하는 분야입니다. 미 함정 MRO의 규모는 연간 20조 원 정도이며 미 해군은 향후 30년간 1,600조 원 정도를 투입해 함정을 신규로 건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관련 법령만 조금 바꾼다면 한국이 충분히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60조 원, 사우디아라비아와 폴란드는 합해 100조 원 규모의 함정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한국 방산업계는 한국이 각 방산회사에서 원팀을 구성해 나간다면 K조선, K함정이 5대양을 누비는 시대가 올 거란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2기는 우리 함정업계가 미국 군함과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 능력, 함정 MRO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23년 영국 데일리메일은 중국 군 잠수함이 8월 21일 미국과 영국 등이 잠수함을 겨냥해 설치한 함정에 걸려 선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중국 당국이 이를 은폐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중국 잠수함은 산둥 지역 근처에서 미국과 동맹국 잠수함을 잡기 위해 자국군이 설치한 H해저 방어 시설인 체인과 앵커 장애물에 부딪혔고, 이 때문에 잠수함이 망가져서 수리하고 수면으로 올리는데 6시간이 걸렸고 산소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승무원들이 저산소중으로 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4일 노르웨이 북동부 바다에서 어선 웨이구투호가 어획을 위해 친 저인망의 대여가 잡았다는 소식이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선이 대여를 잡았다는 소식은 그저 평범한 소식인데 왜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을까요? 미 핵잠수함이 대망신당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중국과 동급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대체 노르웨이 앞바다에서 미국 핵잠수함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편 미 해군 위기로 동맹국인 한국의 협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소식인지 오늘은 이 내용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난 11월 14일 노르웨이 북동부 바다에서 어선 웨이구투호가 어획을 위해 친 저인망에 대여가 잡았다는 소식이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은 이유는 저인망에 낚인 대여가 바로 미 해군이 자랑하는 삼축체계의 핵심인 핵추진 잠수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노르웨이 매체 NRK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북동부 바다에서 미국 핵추진 잠수함 USS 버지니아 프로펠러가 노르웨이 어선이 설치한 그물에 걸리는 5%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르웨이의 어부 하랄드 엥게는 물고기를 잡고 나서 다시 어망을 바다로 던져놓고 해안으로 돌아가던 길에 해안경비대의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어망에 USS 버지니아호 프로펠러가 걸려 이에 약 3-7km를 끌려갔다는 해안경비대의 호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논란이 된 핵추진 잠수함은 전장 115m, 무게 7,800t의 USS 버지니아호로 노르웨이 트롬세 항구에서 출발해 북쪽 해역을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 직후 노르웨이 해안경비대 선박이 출동해 잠수함 프로펠러에 걸려있는 어망을 모두 잘라냈고, 주어진 임무 수행 때문에 미 핵추진 잠수함은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물이 손상돼 교체해야 하고 그물에 걸려있던 물고기들은 모두 빠져나갔으며, 그물을 던졌던 어선은 뒤늦게 해양경비대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 핵추진 잠수함이 물고기를 잡는 어선이 던진 그물 약 700만 원의 어망에 잡히면서 세계적 망신살이 뻗친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무게 7,800t에 달하는 이 핵추진 잠수함은 그물에 걸린 채 약 4km를 더 항해한 후에야 자신들이 낚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 이후 미국 육함대 대변인 피어슨 호킨스 중위는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해역은 바렌츠해와 노르웨이해가 접한 곳으로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영해가 접해 러시아가 민감하게 여기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미국 노르웨이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서 미국 해군 전략 자산이 이 해역에 여러 차례 배치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군함이 이 해역에서 그물에 걸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999년 11월 영국 해군의 트라팔가급 핵 추진 잠수함이 아일랜드 서쪽에 있는 아란섬에서 훈련하던 중 같은 해역에 있던 일반 어선이 던진 대형 어망에 걸렸습니다. 당시에도 이번처럼 영국 해군의 잠수함은 어망에 걸린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항해를 이어갔고 어망과 연결돼 있던 어선은 잠수함에 끌려가다 결국 전복됐고 당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4명이 전원 사망하는 비극적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 핵잠수함이 어선의 저인방에 걸리는 수모를 겪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계 최강으로 알려진 미 항공모함들에게 치명적 결함이 발견됐는데 알고 보니 용접 불량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소들의 문제 때문에 제때 함정을 인수하지 못해 미군이 고민 중인 가운데 용접 문제 때문에 걱정이 더해졌다는 후문입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조선 업체들의 인력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주목됩니다. 얼마 전 미 해군 함선을 건조하는 주요 조선소 중 하나인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서 함선에 치명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용접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미국 군사 매체 USNI가 처음 보도한 뒤 미 의회에서 해군의 해당 보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미 해군은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철저한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용접 불량 문제로 영향을 받은 함선은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 공격 잠수함 하이면치, 리커버함과 뉴 저지함 등 3척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를로스 델 토로 해군 장관은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용접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용접공이 문제라고 밝혔지만 실망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해 다른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주멀트급 스텔스 구축함에 마하 7에서 8 극초 음속 미사일 탑재를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 해군은 자신들이 보유한 3척의 주멀트급 스텔스 구축함의 성능이 다소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무기를 강력한 극초 음속 무기로 대체하는 개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멀트급 구축함은 현재 미시시피 조선소에 있는데 최초 건조 당시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쌍둥이 포탑에 설치되지 않았던 미사일 튜브가 설치되고 있는데요. 시스템이 완료되면 더 먼 거리에서 더 빠르고 정밀한 타격을 수행할 수 있게 돼 유용성을 크게 높일 전망입니다.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여러 유형의 초음속 무기를 개발해왔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최근 극초음속 무기 실험들로 인해 생산을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는데요. 이제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현재 탑재되는 극초음속 무기는 미 해군과 육군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재래식 즉시 타격 컨벤셔널 프람프트 스트라이크 시스템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탄도미사일처럼 발사되지만 마하 7에서 8의 극초음속 활공을 통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으로 각각 4개의 미사일 튜브를 장착하고 각 튜브에는 3개의 미사일이 장착돼 한 척당 총 12개의 극초음속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극초음속 무기는 지난 여름 실험에 성공했으며 미사일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 해군은 2027년 또는 2028년에 주멀트 구축함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기 시스템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 비평가들은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적다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 함정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적을 공격할 경우 대부분의 적들은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없습니다. 게다가 전함이 부족한 미 해군은 중국의 물량전에 대응하기 위해 바다에서 미사일 공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조선 능력 부족으로 중국과 해군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미국 해군이 전함 부족을 우회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그건 바로 작전 수역에서 미사일을 공급받는 법입니다. 미사일을 채우기 위해 회항을 하면 시간이 2달까지 걸릴 수 있는데 반해 작전 수역에서 미사일을 공급받으면 훨씬 빨리 전력이 보충되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은 미 해군이 전함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전함이 보급함을 통해 미사일을 재보급받는 방안을 고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이동용 해상 재장전 방식 트램 TRAM인데요. 트램은 해군 창고에 처박아뒀던 30년 된 낡은 크레인을 보급함과 각 전함에 설치하고
이를 컴퓨터에 연결해 전함에 미사일을 재보급하는 방식입니다. 트램을 운용하면 그동안에는 미사일을 다 쏜 전함들이 길게는 2달까지도 걸릴 수 있는 회항을 하는 대신 불과 며칠 만에 미사일을 다시 장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미 해군부 장관은 최근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실시된 트램 시범 훈련 뒤 해상 재장전 능력은 미래 태평양에서 벌어질 그 어떤 갈등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트램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트램은 육상에서 자주포에 포탄을 공급하는 것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파도가 치고 강풍이 부는 바다에서 재장전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보급함에서 전함에 미사일을 공급하려면 2배 사이에 긴 짚라인 형태의 레일을 설치해야 하고, 그러려면 특수한 목적의 레이더를 통해 주변 바다의 파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파도를 막고 있는 이 2배 사이를 긴 줄을 통해 미사일을 운송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이 기술적 난관을 해결한 것이 또한 트램입니다. 사실 미 해군은 최근까지도 미사일 장전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 시뮬레이션에서 미국이 중국에 고전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면서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 해군 기지에서 8,000km 넘게 떨어진 서태평양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구축함, 순양함을 비롯해 각종 전함들은 유사시 수일, 어쩌면 수시간 안에 보유한 미사일을 다 쏴버릴 수 있습니다. 미사일을 다 쏜 전함은 재장전을 위해 기지로 귀환해야 합니다. 하와이나 캘리포니아 기지로 귀환할 경우 길게는 2달까지도 걸립니다. 가까운 일본 요코스카항은 유사시 중국의 공격으로 사용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대안은 호주 다원항이지만 남중국해에서 다원항까지는 정상적인 조건에서도 4일 반이나 걸립니다. 전함이 중국을 압도할 정도로 많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미국은 점점 전함 수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고 전함 건조 속도는 더더 그 간격이 벌어지는 터라 대안이 필요해졌고, 그래서 찾은 대안이 바로 트램입니다. 한편 물량면으로 중국의 해군 전력이 밀리기 시작하고 있는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최신 전함인 주멀트급 구축함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한국에 협력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 최강이던 미국 조선업과 해군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은 한국 조선업에는 기회이며,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선박에 관해 협력을 하자며 먼저 손을 내민 것인데요. 트럼프까지 한국에 손을 내미는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해전의 승리는 함정 숫자가 좌우합니다. 미국 해군 연구소의 월간지 프로시딩스 2023년 1월호에 실린 기고문 더 큰 함대가 이긴다. 비거 FLETSWIN을 보면 저자는 소수의 고품질 함대를 가진 쪽보다 더 많은 함선을 보유한 쪽이 거의 이긴다. 역사적으로 28개의 해전에서 25번 승리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초기 손실 후에도 신속히 대체할 예비 함대가 있고 더 많은 정찰 자산을 통해 적을 효과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해군 함선은 2030년까지 460척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 미국 해군은 260척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규모 함대의 부재는 장기 분쟁에서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미국은 다급히 한국의 조선 능력을 주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해군의 주먹으로 불리는 정조대왕함이 내주 인도될 예정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은 물론 요격까지 가능해 해군의 주먹이라 불리는 정조대왕함의 키를 곧 해군이 잡게 됩니다. 정조대왕함은 경하 배수량 8,200TU로 해군이 보유한 구축함 가운데 배수량이 가장 크면서도 최대 속력은 시속 30노트 약 55km에 달하고 기존 해군 이지스 구축함들과 달리 탐지 추적 요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조대왕함의 핵심은 SM-3함대공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조대왕급 이전의 구축함인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SM-2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했는다. 이제 SM-3가 탑재됨에 따라 SM-3일부 버전 블록 IIA형의 경우 요격 고도가 1,000km를 넘어 ICBM을 요격하는 무기이다 보니 한반도 전구 방어 시어터 디펜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한반도 작전 해역 어디에서든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기회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정조대왕함으로 인해 한국군은 이제 지상의 패트리엇, 사드, 천궁M, SAM 등이 현재의 국제 정세는 지난 수십 년간의 흐름과 상당히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이익과 직결되는 기술 패권을 비롯한 핵심 일자리 창출 등 국가의 모든 활동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쪽으로 급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신호탄을 쓴 당사국은 중국입니다. 80년대 이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2010년대까지 무려 30년 동안 해외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인 중국은 그렇게 확보한 기술과 자본을 무기로 자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중국에서 100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꾸준하게 유지해왔지만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감소하며 2022년 상반기 현재는 10만 대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매월 사상 최저 판매량을 갱신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의 실적은 나날이 상승하여 2022년 현재 글로벌 판매량 3위를 기록하는 등 품질과 상품성을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데요. 한국의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지만 유독 중국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해외 기업을 견제하고 자국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기 때문인데요.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는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만 잘 나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 당국은 현대차와 같은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선 회사의 지분 중 절반 이상인 50% 이상을 중국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승인을 내줍니다. 이런 정책은 이익의 분배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외 기업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워낙 중국 시장이 크고 방대하며 성장성이 빠르기에 대다수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중국 진출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해외 기업들에 대한 보이콧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사드 문제, 미국의 경우는 대만 문제를 비롯한 하나의 중국 등 각종 이유를 들며 국민 감정을 조장해 해외 기업들을 타도하는 정책을 펴왔다는 것입니다. 각종 이유를 들며 국민 감정을 조장해 해외 기업들을 타도하는 정책을 펴왔다는 것입니다. 각종 편법을 동원해 해외 기업들을 내쫓고 자국 기업들을 키워 세계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제2의 중국이 되려는 국가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처럼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대체할 투자 지역으로 거론된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배터리 원재료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인도네시아에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등 전기차 업체들이 빠르게 진출하자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 업체들에게 원재료를 공급해주면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도네시아 자국의 배터리 기업에 한국 업체들의 배터리 기술을 이전해달라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니 측의 황당한 요구에 과연 어떻게 대응했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배터리 3사는 전 세계에서 배터리 공장을 가장 많이 짓고 있습니다. 2030년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용 배터리의 70%는 한국 기업이 생산하며 유럽에서도 비슷한 규모로 생산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해외 공장을 짓게 되면 우리의 일자리가 빼앗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해외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 배터리는 굉장히 크고 무거우며 충격에 약합니다. 실제로 전기차의 원가 중 40%가량을 배터리가 차지할 정도로 비싼 것은 물론 배터리 무게만 400kg에서 500kg에 달해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만큼 운송이 어려울 뿐더러 배터리 특성상 충격과 보관에 주의해야 하기에 운송 과정에서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들은 주로 전기차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 수요가 있지만 중국 정부의 자국 배터리 기업 지원 정책으로 해외 배터리 기업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 속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의 배터리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중국이 자국산 배터리를 지원하는 만큼 미국과 유럽에선 중국제 배터리를 철저히 배제하며 현지에서 생산될 배터리에 특혜를 주고 있는데요. 이런 특혜는 현재 한국 기업들이 싹쓸이하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한국이 가져간 상황에 우리 기업들은 아시아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보조금 잔치가 열린 자국 시장에 한눈이 팔린 상황에 우리 기업들은 아시아 지역 거점을 정하고 배터리 허브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배터리 허브로 낙점되며 우리 업체들이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50대 50 지분으로 합작하여 11억 달러, 1조 5천억 원 규모의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의 배터리 투자에 감사를 표하며 인도네시아 전기차 확대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하고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에 대한 관세 면제, 전기차 관련한 세제 혜택 강화 등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돕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세금 혜택들은 좋긴 하지만 한국 기업은 어딜 가든 환영받기에 위와 같은 혜택들은 다른 국가들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택한 진짜 이유는 바로 배터리의 원재료가 되는 니켈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니는 배터리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니켈 매장량이 세계 1위이며 채굴량 역시 세계 1위로 배터리 사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배터리 투자에 인니 측에선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니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인니가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인니 측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대가로 자국의 국영 배터리 기업인 인도네시아 배터리 코퍼레이션 IBC에게 배터리 관련한 기술 이전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사항은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전 세계 어딜 가도 환영받기에 인도네시아 배터리 기업에게 기술 이전을 해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인니가 이런 식으로 기술 이전을 요청할 경우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배터리 컨소시엄 투자마저 철회할 가능성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LG와 현대차의 배터리 공장 말고도 LG는 한국 기업으로만 구성된 컨소시엄을 꾸려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원료 채굴부터 재련 과정, 그리고 완성품 제조까지 배터리 시장을 한 번에 장악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이 인니의 니켈을 비롯한 원재료 광물을 채굴하고 포스코 측에서 해당 광물을 재련하여 가공한 뒤에 LG화학이 양극재를 비롯한 배터리 탑재 필수 소재를 제작하여 최종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90억 달러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며 우리 돈 12조 5천억 원이 투입될 프로젝트로 인인의 최대 규모 배터리 투자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엄청난 일자리와 기반 산업이 생겨날 전망으로 인도네시아 임장에선 지속적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하면서까지 이런 초대형 투자를 날리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기술 이전이 무리한 요구이긴 하지만 인니의 상황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고유한 천연자원으로 자국의 기업들이 배터리를 제조하여 이익 보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현재 인니의 기술력으로는 글로벌 전기차의 배터리 공급이 무리일 정도로 기술 수준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해외 기업들에게 금싸라기 같은 자리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인 7월 인니의 조코이 대통령은 한국을 찾아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 그리고 원자재 공급망과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니 측이 원자재 공급을 책임질 테니 한국이 인니 현지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투자 촉진 협력각서를 체결하는 등 양국의 협력이 증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신뢰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과 다양한 방산장비 도입은 물론 KF21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도 납부해야 하지만 현재도 개발 비용 납부를 미루고 있으며 그마저도 파묘를 비롯한 현물로 대납하겠다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한국의 잠수함 세척 계약마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가 자체의 신뢰도가 낮은 것인지 국가 간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자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을 향해 자신들이 광물과 원재료를 공급하는 대가로 배터리 관련한 핵심 기술을 이전해달라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배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이고 인도네시아 측이 원재료를 공급해주는 것은 맞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도네시아 측과 신뢰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과 정식으로 계약한 것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가져다가 인니의 한국 공장들을 철수시키고 자신의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여 앞으로 미래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보면 인니가 급격하게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기란 물가능에 가깝지만
한국의 경쟁 상대인 중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로 배터리 기술이 넘어갈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다양한 계약을 철저히 지키고 관련 분담금 납부도 잘하면서 신뢰관계를 쌓았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적어도 지금보단 상황이 좋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자그마한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다가 더 큰 것을 놓치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젠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는 임장입니다. 이미 중국과 베트남 등 다양한 곳에서 속았으며 이젠 다른 국가들처럼 철저하게 국익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능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인도네시아 정책 방침은 과거 20년 전 중국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저렴한 노동력과 세금 혜택 등의 좋은 조건으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한 뒤에 자본과 기술력을 넘겨받아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이미 많은 국가들이 경험했으며 결과적으로 해외 투자를 통해 잠깐의 이익을 보려다 국제사회에 새로운 경쟁 상대를 끌어들이는 실수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측의 배터리 기술 이전을 철저히 반대하고 인도네시아 측 기업들을 배제한 후 지금처럼 한국 기업들로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현지의 원재료 채굴부터 배터리 제조까지 전체적인 과정 모두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컨소시엄을 꾸렸고 인이 측도 한국이 핵심 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더 이상의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이 전 세계 각 대륙에 배터리 생산 기지를 지으면서 중국이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중국 수출 비중이 50%에 달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갑작스러운 충격 발표에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모두 중국산으로 교체했다가 현재 중국 전역이 마비되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결국 짜릿한 대반전이 만들어지며 중국이 한국에 무릎을 꿇는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에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반한 정서가 번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SNS에서는 한 유명 배우가 한국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10여 년 전 인터뷰 내용까지 소환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전랑 언론인으로 꼽히는 후시진 전 황구시보 편집장이 SNS를 통해 반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국을 향해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온갖 욕설을 그대로 보도한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를 지지하며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2,400만 명이 넘는 SNS 팔로워를 거느린 그의 한마디는 중국인들의 여론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SNS에서는 우리에게 유역비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중국 배우 류이페이의 2009년 인터뷰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유명 배우 류이페이는 사실 한때는 몇몇 한국 여자아이들이 저를 난처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라며 뜬금없이 등장한 이 동영상은 지난 7일 온라인에 올라온 뒤 조회수 5억 4천만 회를 기록했는데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놓고 협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중국 현지 혐한 기류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에서 인기를 끌던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불매 운동 소동이 빚어지는가 하면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폭행 괴담까지 돌고 있습니다. 중국 시닝 지역에 있는 백화점에 입점한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젊은 중국 남성이 삿대질까지 해대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온 국민이 한국산 제품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 사람 데리고 뭐 하는 거야? 라며 한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있는 여행사 직원의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는 한 중국인 남성. 그런데 주변에서는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이 남성을 도와 한국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중국인들은 한국인 사라져. 그래. 사라져. 그래. 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험악한 분위기 속에 한국인 유학생을 노리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 괴담도 교민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대를 다니는 한인 여학생이 우리말을 썼다는 이유로 길을 가다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유학생활 중인 한국인 이모 씨는 한국말 썼다는 이유로 그냥 맞았다고 들었어요. 당분간은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좀 있으려고요 라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급기야 한국에 가장 민감하고
타격이 큰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며 한국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출 규모는 무려 33% 넘게 추락했고, 이는 모두 중국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에 안보 심사를 실시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는데, 이것이 한국 반도체에 보내는 경고였다는 보도들이 여러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대놓고 개입하여 한국 반도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수출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중국 때문에 6천억 원으로 고꾸라지면서 어닝쇼크 실적 충격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밑으로 떨어진 건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중국이 갑자기 반도체를 사지 않는 바람에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6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반도체 부문 매출은 13조 7,30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영업이익은 무려 13조 원이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나마 스마트폰 사업에서 폴더블폰의 인기에 힘입어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반도체 적자를 메꾸고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이라도 냈지만 반도체 매출이 100%인 SK하이닉스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갑자기 사지 않는 바람에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3조 4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1조 9억 원을 더하면 적자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이닉스가 SK그룹에 편입된 2012년 이후 사상 최대 적자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1분기 매출 12조 1,557억 원과 견조 58% 감소했고 2조 8,639억 원이었던 영업이익도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영업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에 1조 8,984억 원의 손실을 내며 분기 기준으로 10년 만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하이닉스가 SK에 편입된 해인 2012년 3분기에 240억 원 영업손실을 낸 이후 최대 적자 규모입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영업손실 규모는 3조 4,023억 원으로 더 커졌습니다. 올해 2분기에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로 실적 개선이 어려워 2012년 이후 첫 연간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상황이 가장 위험한 시기에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니라도 현재 메모리 반도체는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 2분기 메모리 반도체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폭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당초 예상에 따르면 2분기 디램 가격은 1분기보다 10에서 15% 내릴 것으로 예측했으나 트렌드포스는 하락 예상폭을 13에서 18%로 확대했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가격 하락 예상폭도 5에서 10%에서 8에서 13%로 늘렸습니다. 가격 예상 낙폭이 확대된 건 메모리 공급업체들이 재고를 줄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재고 수준이 높아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는 탓입니다. PC용 디램은 이전 세대 제품인 DDR4 공급량이 이미 과도해 2분기 가격이 1분기보다 15에서 20% 추가 하락할 전망입니다. 서버용 디램 역시 구글, 메타의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큰손들이 서버 구매 물량을 줄이면서 DDR4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에 마지막 희망이었던 서버용 디램 가격도 1분기 대비 18에서 23% 폭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한 전문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기로 하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는 동시에 중국은 한국의 삼성과 SK로부터 몰래 빼돌린 반도체 기술을 자국 기업에 주며 한국산 반도체와 똑같이 만들라고 지시했다라고 말이죠. 중국을 대표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 YMTC는 한국산 반도체와 비슷하게 만들어 결국 한국 반도체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까지 뺏으려 했습니다. 애플도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 YMTC가 한국산 반도체와 비슷하게 만들었다며 다가오자 환영했죠. 오히려 애플이 그동안 축적한 반도체 노하우를 YMTC에 줘가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산 대신 중국산 반도체를 시험해본 애플이 심각한 품질 차이에 바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처럼 중국 반도체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미국의 제재가 아니라 중국 반도체의 품질 문제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반도체를 모두 중국산 반도체로 바꾸려 하자 중국 기업들마저 중국을 탈출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품질이 한참 떨어지는 중국산 반도체를 쓰다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완전히 뒤떨어질 것을 직감한 중국 기업들은 시진핑의 괴팍한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사를 다른 국가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위 전자상거래업체 핀도더는 상하이 본사를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이전했습니다. 중국산 반도체로 데이터 센터를 돌리다가는 망할 것을 직감한 것이죠. 시진핑의 혀를 내두른 알리바바도 뉴욕 증시에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심지어 중국 의류업체들까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기면서 중국의 섬유 의류 산업도 망해버렸습니다.